돌아와줘.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미경아,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미안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노인복지관 앞 벤치에서 무릎 꿇고 있는 73세 박영수의 모습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남자가 이혼한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죠. 그렇게 박영수는 평생의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선택한 결정으로요. 박영수는 7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후회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하고 승진을 거듭해 임원까지 올랐으며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었죠.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영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경아, 잠깐 앉아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경은 7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흘렀죠. 언제부터인가 부부 사이에는 대화 대신 업무적인 전달 사항만 오갔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영수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어요. 미경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혼하자.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영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거든요.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은퇴 후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각자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뭐라고요? 미경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영수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침착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자. 40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미경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더니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은퇴하고 나서 계속 생각해봤거든. 우리가 정말 부부인가 하고 말이야. 영수에게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물러난 후 집에만 있다 보니 부부 관계가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인사, 식사 시간에 나누는 형식적인 대화, 저녁 뉴스를 보며 주고받는 몇 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사랑도 애정도 없는 그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거인 같았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부부 같은 대화를 해봤나? 언제부터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봤어?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영수는 이미 결심한 일이라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이제 73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고 싶지 않아.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도 가져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 건 저와 함께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무슨 취미를 함께 할 수 있겠어? 미경이는 집안일이나 TV, 나는 독서나 바둑. 완전히 다르잖아. 억지로 맞춰가며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영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자. 집은 미경이가 가져. 나는 작은 아파트 하나 구했어. 다음 주에 이사할 예정이야. 미경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럼 저한테는 미리 상의도 없이 혼자 다 정하신 거예요? 상의해서 뭐해? 어차피 결론은 같을 텐데. 그렇게 영수는 미경을 뒤로 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40년간의 결혼 생활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방 안에서 미경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편 거실에 혼자 남겨진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협의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40년. 반평생을 함께한 세월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분노, 슬픔,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까지도요. 정말로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영수 말처럼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 미경은 자문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영수는 자유로운 미래를 그리며 계획을 세웠고, 미경은 갑작스럽게 닥친 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지 못했죠. 이 선택이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길지를요. 미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이혼 통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새벽 5시, 평소 습관대로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썰고 밥을 안쳤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문득 멈춰섰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영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서재에서 잠들었나 봅니다. 거실로 나온 그의 모습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아침 차려놨어요. 응, 그래. 짧은 대화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영수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미경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걸까요? 영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미경을 봤어요. 뭐라고? 어제 말씀하신 거요. 정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봤나? 언제 서로를 위해 뭔가를 해줬나? 미경은 가슴이 아팠어요. 영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대화는 일상적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날씨, 뉴스,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뿐이었어요. 그럼 정말 헤어지는 게 맞는 건가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여보도 생각해봐.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함께 있었던 건가?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큰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면 엄마 좀 만나러 올 수 있을까? 수진은 어머니 목소리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1시간 후 수진이가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 밝은 모습과 달리 풀이 죽어 있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일이에요? 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이혼하자고 하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제 갑자기 이혼 협의서를 내밀더라. 이제 각자 살자고.
미경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0년을 함께 사신 분이. 그래.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 수진이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아빠한테 가서 따져볼게요. 하지만 미경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아빠 마음이 그런데 어쩌겠니?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미경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영수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걸까요? 40년을 되돌아봤어요. 신혼 시절의 설렘,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던 시간들, 영수가 승진하며 바빠질 때의 외로움, 아이들이 독립한 후의 공허함,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린 꿈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미경도 영수와의 대화에서 재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대화였죠. 함께 웃은 기억도, 함께 공감한 것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어쩌면 영수가 옳은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이혼해요. 영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더 오래 설득해야 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다음 주에 이사하신다고 했죠. 그때까지는 평소처럼 지내요. 그 후에 법적 절차를 밟아요. 미경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영수는 이상했습니다. 더 울고불고 할 줄 알았는데 미경이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느껴지는 어떤 해방감 같은 것 말이에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이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미경은 자신도 놀라는 마음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영수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개인 물건들 뿐이었어요. 책, 옷까지, 몇 가지 기념품들. 40년 살림살이 중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아침이었죠. 둘 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 쌌어. 영수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미경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볼게. 영수는 현관에서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했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후회하지 말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미경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영수의 새 거처는 역 근처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24평 투룸이었죠. 큰 집에 비하면 비좁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다. 영수는 짐을 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원하는 걸 먹어도 되고 TV 채널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술을 하며 TV를 봤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생활이었죠. 한편 미경도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떠난 후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 변화는 방 정리였습니다. 영수가 쓰던 서재를 치웠어요.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피아노를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잠깐 배웠던 피아노였죠. 두 번째는 외출이었어요. 40년간 집에만 있었던 미경이 동네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강습과 서예 강습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어울려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영수는 한 달 정도 지나자 약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 해방감이 조금씩 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산책, 독서, TV 시청. 그게 전부였어요. 집에 돌아와도 맞아줄 사람이 없었고, 저녁을 혼자 먹는 것도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대화할 상대가 없었어요. 미경과의 대화가 시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혼자 중얼거리며 답을 기다려봤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반면 미경은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예 정말 잘하시네요. 소질이 있으세요. 감사해요.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미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희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등산이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괜찮아요. 다들 초보예요. 가벼운 산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영수와 함께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죠.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미경은 첫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랫동안 집 안에서만 지냈던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영수는 그 무렵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 살다 보니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거든요. 라면이나 김밥 같은 간편식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지러움을 느끼며 일어났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평소 미경이 챙겨주던 혈압약도 제때 먹지 못했거든요.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이 나이에 혼자 사시나 봐요. 의사의 말에 영수는 괜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제때 약을 꼭 드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있을 때는 항상 가득 찬 냉장고였는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미경이 궁금해졌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에는 문제 없을까? 하지만 이미 헤어진 사이였어요. 안부를 묻기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게 자유인 걸까?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이 기분은 뭘까? 반면 미경은 그날도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혼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영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오늘은 뭘 하지? 매일 반복되는 혼잣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 자유가 무료함으로 바뀌었어요. 산책을 나가도 혼자였고 식사를 해도 혼자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TV를 켜도 재미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미경과 함께 있을 때는 대화가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지내니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미경이 좋아하던 반찬을 보게 됐어요. 콩나물 무침이었습니다. 순간 미경이 그리워졌어요. 미경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건강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혈압약을 깜빡하는 일이 자주 생겼고 식사도 불규칙했어요. 미경이 챙겨주던 건강관리를 혼자 하기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119에 신고할까 망설이다가 참았어요. 혼자 응급실에 가는 게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다행히 증상은 몇 시간 후 가라앉았지만 영수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정말 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모르는 채로 쓰러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때 문득 미경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살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어요. 아플 때 걱정해주고, 약 챙겨주고, 병원에 함께 가주는 것들 말이에요. 영수는 핸드폰을 꺼내 미경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편 같은 시각, 미경은 친구들과 늦은 저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은 노인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연극을 보러 갔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랫동안 연극 같은 건 본 적이 없었는데 미경은 기분이 좋았어요.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영수와 함께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들어오면 때때로 공허함을 느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이들과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지만 매일 있는 소소한 일들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미경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큰딸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뭐라고? 무슨 일인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가 검사받고 계신다고 해요.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혈압약을 제때 안 먹었나 보네. 본인이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데. 나도 가봐야겠어. 엄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헤어지신 사이잖아요. 하지만 미경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아픈데 그냥 있을 수는 없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미경을 보자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 왔어? 수진이가 연락해서요. 많이 아프세요. 영수는 괜히 민망했어요.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병원에 실려온 모습을 보이게 됐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냥 혈압이 좀 올라가서. 혈압약은 제때 드셨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며칠째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대충. 미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퇴원하시면 당분간 건강관리 좀 신경 쓰세요. 이 나이에 혼자 사시려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영수는 미경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혼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챙겨주는 미경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미경이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요즘 노인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영수는 의외였어요. 미경이 이렇게 활발하게 지낼 줄 몰랐거든요. 그래. 그럼 됐고.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미경은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거든요. 미경은 잠시 머물다가 돌아갔어요. 영수는 그런 미경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이 잘한 일이었을까?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외로움과 무력감만 커져가고 있었어요. 반면 미경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혼이 미경에게는 더 좋은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퇴원한 다음 주, 미경은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노인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가는 일본 3박 4일 여행이었어요. 출발 전날까지도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해외여행이라니 어색했거든요. 미경 씨, 걱정 마세요. 다들 처음이에요. 함께 가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친구들의 격려에 미경은 용기를 냈습니다. 영수와 함께 있을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여행은 사치라고 생각하던 영수 때문에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가 큰 모험이었어요. 40년 만에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이륙할 때의 떨림,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일본에서 미경은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온천에도 들어가고 현지 음식도 맛보고 쇼핑도 했어요. 특히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었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곳이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미경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어요. 함께 간 친구들도 미경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미경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처음 노인복지관에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저도 이런 제가 신기해요. 사실 처음 복지관에 왔을 때 미경은 위축되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미경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노인복지관 수업도 늘렸고 새로운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한편 영수는 퇴원 후 더욱 우울해졌어요.
병원을 다녀온 충격이 컸거든요.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었고 식사 준비도 귀찮았습니다. 라면이나 편의점에서 산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거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경이 해주던 따뜻한 집밥이 그리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체중도 빠지고 기력도 떨어졌어요. 예전에 즐겨 하던 독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미경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런데 미경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옷차림도 밝아졌고 표정도 활기찼어요. 미경아, 영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미경도 놀란 표정으로 영수를 봤어요. 어머, 영수 씨. 어떻게 이쪽에? 그냥 산책하다가 영수는 미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화사한 옷까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많이 변했네. 네. 요즘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노인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영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없어도 미경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영수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미경의 관심에 영수는 괜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신은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미경은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거든요. 잘 지내고 있어. 자유롭게. 그렇게 말해놓고도 영수는 허탈했습니다. 정말 자유로웠다면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들까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디 가는데? 독서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거든요. 영수는 놀랐어요. 미경이 독서 모임에 참여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재미있어.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듣고 제 의견도 나누고 이런 걸 왜 진작 안 해봤나 싶어요. 미경의 말을 들으며 영수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미경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정말 가봐야겠어요. 미경이 손을 흔들며 떠나갔습니다. 영수는 그런 미경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집에 돌아온 영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미경이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몰랐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미경이 집에서만 지내며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미경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던 거예요. 영수는 자신이 미경의 가능성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독서 모임에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이혼 후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영수 씨를 만났다. 많이 야위신 것 같아서 걱정됐다. 하지만 이제 내가 챙길 사람은 아니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오늘 독서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다. 인생의 후반기야말로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말. 정말 그런 것 같다. 미경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40년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미경을 마주친 지 일주일 후 영수는
우연히 미경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미경이 몇 명의 여성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도 또 가요.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숨겼어요. 미경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미경 씨,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래요. 저도 이런 제가 신기해요. 이렇게 활발한 사람이었나 싶어서. 미경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그런 미경을 본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미경은 홀로 버스를 타고 갔어요. 영수는 그런 미경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게 정말 내가 알던 미경인가? 함께 살 때의 미경은 조용하고 소극적이었어요.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자신의 의견보다는 남편과 자식들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경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영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앨범이 들어 있었어요. 이사할 때 가져온 몇 안 되는 추억의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앨범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미경이 나와 있었어요. 20대의 미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미경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신혼 시절 사진들을 넘겨보는데 미경의 미소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의 사진들에서는 미경이 늘 피곤해 보였어요. 그때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미경이 언제부터 웃음을 잃었는지를요. 결혼 초기에는 분명히 밝은 모습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조용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꿈이나 취미보다는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수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혹시 자신이 미경의 변화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생각해보니 결혼 후 영수는 미경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아이들 뒷바라지, 시댁 관계까지. 미경의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가끔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영수는 시큰둥했어요. 집안일도 바쁜데 무슨 취미야.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참아.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커도 다른 핑계가 생겼고 미경은 점점 자신의 꿈을 포기해 갔어요.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보니 미경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 날 영수는 큰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요. 요즘 정말 밝게 지내세요. 거의 매일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책도 읽으시고. 아, 얼마 전에는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여행. 영수는 놀랐어요. 미경이 여행을 갔다니. 일본으로 3박 4일 다녀오셨어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 오시고. 수진의 말을 들으며 영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활발한 사람이었나? 아빠는 몰랐겠지만 엄마는 원래 활발한 성격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노래도 잘 부르시고 춤도 추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용해지셨죠.
아마 가정일 때문에 바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영수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혼자 소주 한잔하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40년간 미경은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자신의 꿈도, 취미도, 친구들도 포기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미경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혼 후 미경이 이렇게 행복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것에서 해방된 것처럼요. 혹시 미경에게는 자신이 족쇄 같은 존재였던 건 아닐까? 자유를 막는 장벽이었던 건 아닐까? 영수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것도 실수였지만 더 큰 실수는 40년간 미경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진정한 부부라면 서로의 꿈을 응원해 줬어야 하는데 자신은 미경의 가능성을 묻어버렸던 거예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영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미경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미경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전화로는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수는 미경이 자주 가는 노인복지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서의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알아봤거든요. 오후 3시 노인복지관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도 친구들과 함께 나왔어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미경아, 영수가 다가가자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영수 씨, 어떻게 여기에?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미경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영수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얘기인지 먼저 말씀해 보세요.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잘못했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미경은 당황했어요. 뭐가요? 이혼한 것도 그렇고 그동안 미경이한테 못했던 것들 말이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영수를 봤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영수 씨,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미경이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미경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도. 영수는 지난 며칠간 깨달은 것들을 털어놓았어요. 미경이 꿈을 포기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던 것, 자신이 그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지금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요. 미경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영수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함께 살자. 이번에는 정말 미경이를 위하는 남편이 될게. 하지만 미경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영수 씨 마음은 고마워요. 정말로요. 하지만 미경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아요.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건지도 처음 알았고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수 씨 말씀이 맞아요. 저는 정말 많은 걸 희생했어요. 제 꿈도, 취미도, 친구들도 다 포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보고 있어요. 영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그런 걸 해보면 안 될까?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함께 즐기고,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걸 지금 와서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영수 씨와 함께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영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미경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영수 씨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영수 씨가 원하는 아내, 영수 씨가 원하는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정작 제가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미경의 말에 영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저 자신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만의 시간을, 저만의 공간을, 저만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걸 다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영수는 마지막으로 간청했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시간을 갖고, 영수 씨도 새로운 삶에 적응해 보세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사과해 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영수는 미경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어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예요. 그날 밤 영수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미경에게는 자신이 이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했지만 미경에게는 억압의 시간이었어요. 이제 미경은 자유를 찾았고 다시 그 자유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경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경의 거절에서 어떤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예전의 미경이라면 남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의 미경은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미경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짜 미경 말이에요. 영수는 자신이 진짜 미경을 알고 있었던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경에게 거절당한 후 일주일, 영수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영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경이 다니는 노인복지관에 다시 찾아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요가 수업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요가 수업이 끝나고 미경이 친구들과 함께 나왔을 때 영수는 미경을 불렀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해. 옆쪽 한적한 벤치 쪽으로 가서 영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경아, 제발,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남자가 미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돌아와줘.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미경아,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미경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영수 씨, 일어나세요. 이러다 사람들이 봐요. 하지만 영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40년 동안 미경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제부터는 정말 다르게 살게. 미경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미안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수 씨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세요. 저처럼 자유롭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미경은 떠났습니다.
영수는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영수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영수는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미경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둘째 아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는 영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동안 씻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매달렸지만 결국 실패했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민호의 말에 영수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영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40년 동안 내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랐어. 덕분에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민호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버지를 원망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아버지를 보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엄마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엄마는 행복하세요.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미경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미경을 되찾으려는 건 결국 자신의 이기심이었을까요? 진정으로 미경을 사랑한다면 미경의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일주일 후 영수는 미경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미경아,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40년 동안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너의 꿈을 묻어버려서, 너를 당연하게 여겨서.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너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했지.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혼자서라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 미안하고 고맙다. 편지를 보낸 후 영수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경에게는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영수는 천천히 혼자 사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요리도 해보고 청소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몇 달 후 영수는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후회와 그리움에 빠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영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남을 도우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미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미경도 봉사활동을 하러 온 거였어요. 미경아, 영수 씨,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봉사활동 하시는군요. 응,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미경은 영수의 달라진 모습을 봤어요.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고 뭔가 성숙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고마웠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가 행복하면 된 거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가끔 노인복지관에서 마주쳤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활발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영수는 천천히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각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도요.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영수는 미경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남겨진 후회는 크지만 영수는 그 후회를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인생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함께여서 행복하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들아, 그만해라. 저는 그날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없는 셈 치고 제 인생을 살기로.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72 김순영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혼자 이 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부산했어요. 아들 민호가 오늘 온다고 했거든요. 추석이니까 당연히 오는 거지만 그래도 설렙니다. 1년에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요.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국 끓이고 혼자 하려니 힘들었지만 아들 가족이 와서 먹을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손자 준서가 서 있었어요. 어서 와.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수진이가 인사했습니다. 늘 그렇듯 예의 바른 모습이지만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할머니, 8살 준서가 품에 안겼어요. 이 아이만 봐도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우리 준서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저도요. 민호가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엄마, 추석 선물이에요. 고마워. 뭔지 볼까?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스팸 세트, 12개짜리 스팸 선물 세트였어요. 아, 고맙다. 스팸이구나. 네,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마워. 억지로 웃었습니다. 작년에도 스팸, 재작년에도 스팸. 매년 똑같은 선물이네요. 그것도 민호 회사에서 받은 거 그대로 준 것 같습니다. 차례 지내고 밥 먹자. 남편 영정 앞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민호가 절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아들이구나 싶었죠.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회사는 어때? 바빠요. 연말까지 프로젝트가 있어서 수진이는 일 안 하니? 집에서 준서 돌보느라 바빠요. 그래, 애 키우는 게 일이지. 그런데 대화 중에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참, 우리 며칠 후에 호주 가요. 호주? 갑자기?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온 가족이 호주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 그래, 일주일 정도 있다 올 거예요. 호주라. 비행기 표만 몇백만 원이겠네. 괜찮아요. 친정에서 다 내주신대요. 수진이 친정은 부자였어요. 사업하는 집이라 돈이 많았죠. 좋겠네. 호주 여행이라. 어머니도 가고 싶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야. 난 집이 편해.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여행 안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좋아해요. 한 번도 해외여행 못 가봤지만 가고 싶죠. 남편 살아있을 때도 돈 없어서 못 갔고 혼자 된 후로는 아무도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만 가볼게요. 벌써?
저녁까지 먹고 가지. 약속이 있어서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추석인데 벌써 가는구나. 죄송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준서야, 또 놀러와.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스팸 세트를 봤습니다. 이게 내 추석 선물이구나. 며느리 가족은 호주 여행 가면서 나한텐 스팸 세트 하나. TV를 켰습니다. 추석 특집 쇼를 하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채널을 돌렸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동생 순자가 메시지를 보냈네요. 언니 추석 잘 보내. 우리는 제주도 여행 왔어. 제주도 여행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온 가족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다들 여행 가는구나. 나만 혼자 집에 있고 차례 음식 남은 거 데워서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민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잘 들어갔니? 준서 잘 재우고. 네, 엄마도 푹 쉬세요. 푹 쉬라. 매일 쉬는데 뭘 더 쉬라는 건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을 왜 지키고 있을까? 민호는 1년에 2번 오고 나는 매일 혼자 있는데 이 집, 남편과 30년 산 집, 시가 15억짜리 32평 아파트,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민호가 가끔 말하죠. 엄마, 이 집 팔고 작은 집으로 가요. 혼자 있기 너무 커요. 하지만 저는 팔고 싶지 않았어요. 이 집엔 추억이 있으니까. 남편과의 추억, 민호를 키웠던 추억. 그런데 오늘 스팸 세트를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이 집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 나를 스팸 세트 값어치로 보는 사람들을 위해 민호네는 호주로 떠나겠죠. 저는 혼자 스팸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먹을 때마다 서럽더군요. 단지 앞 벤치에서 옆 단지 혜정 씨를 만났어요. 순영 씨 추석 잘 보냈어요? 네, 뭐. 그럭저럭. 아들네 왔다 갔어요? 잠깐 왔다 갔어요. 우리 딸은 시댁에서 고생한대요. 용돈도 100만 원씩 드리고 명절 때마다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용돈도 주고 금 팔찌도 선물로 주셨대요. 주고 받는 거지 뭐. 순영 씨는 며느리한테 뭐 받았어요? 그냥 소소하게. 혜정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고 갔어요. 아마 대충 느낌으로 알고 있겠죠. 우리 며느리는 빈손으로 왔다는 걸.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하지만 그냥 팔아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민호네가 호주에서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사진을 SNS에 올렸더군요. 수진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들이 화려했어요.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수진 친정 부모님, 수진 남동생 가족까지. 댓글도 많았어요. 와, 부럽다. 호주 여행. 가족끼리 해외여행 너무 좋아 보여요. 효녀네요. 효녀. 그래, 친정엔 효녀겠죠. 시댁엔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민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너희는 여행 잘 다녀왔니? 네, 정말 좋았어요. 준서도 너무 좋아했고. 사진 봤어. 좋아 보이더라. 아, 엄마도 보셨구나. 그런데 민호야. 네. 혹시 수진이 친정엔 뭐 선물했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왜요? 그냥 궁금해서. 아, 시계 사드렸어요. 시계? 비쌌겠네. 롤렉스요. 장인어른 생신도 가깝고 해서. 롤렉스라. 1,000만 원은 넘겠네. 그 정도는 아니고. 한 800만 원? 800만 원. 스팸 세트는 3만 원. 그래. 잘했네.
엄마, 혹시 서운하세요? 아니야. 왜 서운하겠니? 그냥 뭔가.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 네, 너희 집 전세 계약 언제 끝나니? 내년 3월이요. 왜요? 그냥. 알았어. 전화를 끊고 계산해 봤어요. 5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네요. 일주일 후, 민호가 집에 왔어요. 엄마, 호주 여행 선물이에요. 뭐니? 코알라 인형이에요. 준서가 할머니 드리래요. 아, 고맙네. 10cm 정도의 작은 인형. 면세점에서 10달러짜리겠죠. 엄마, 제가 커피 탈게요. 민호가 커피를 타면서 말했어요. 엄마, 사실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이 집 말인데요. 팔고 작은 데로 가시는 게 어때요? 혼자 있기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전세 계약 끝나면 저희도 집을 사야 해서 그래서 이 집 팔면 15억 정도 되잖아요. 엄마는 5억짜리 작은 아파트로 가시고 10억은 저희가 쓰면 안 될까요? 10억? 네. 아파트 사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내가 작은 집 가서 혼자 살고, 너희는 큰 집에서 살고, 그게 아니라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집도 충분하잖아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생각해 볼게.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아직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래도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해요. 민호가 가고 나서 결심이 더 확실해졌어요. 팔겠다고 했으면 바로 10억 달라고 했겠죠. 내 노후는 생각도 안 하고 며칠 후 수진이가 왔어요. 처음으로 혼자 왔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무슨 일이니? 그게 민호한테 들었어요. 집 파는 거 생각해 보신다고. 그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집이 필요해서.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 꺼냈어요.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요. 홍삼 세트였어요. 갑자기 왜? 그동안 잘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근데 어머니, 혹시 언제쯤 결정하실까요? 집 파는 거요. 글쎄. 좀 더 생각해 봐야지. 아, 그런데 급해서요.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계약금이 필요해서. 그래. 네. 한 달 안에 결정해 주시면. 알았어. 빨리 결정할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가고 나서 혼잣말했어요. 이제야 홍삼 세트 주는구나. 집 팔 생각하니까. 그동안은 스팸이었는데. 며칠 후 부동산에 갔어요. 이 집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 좋은 위치네요. 32평 남양, 학군도 좋고 15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요? 팔면 빨리 팔릴까요? 이런 집은 금방 나가죠. 근데 누가 사는지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죠? 요즘 집 살 때 전 주인이 누군지도 보거든요. 그래서요? 할머니 혼자 사시죠? 왜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은 좋은 가격 받기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가족이 사는 것처럼 해야죠. 아들이나 며느리가 같이 사는 척. 아, 그럼 더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 계획을 세웠어요. 민호네를 이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팔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집 팔기로 했어.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너희가 여기로 이사 와. 네. 거기로요? 응. 3개월만 같이 살자. 그 다음에 팔게. 왜 갑자기? 혼자 있으니 외로워서 마지막으로 같이 살고 싶어. 엄마, 그리고 집도 가족이 사는 게 더 비싸게 팔린대. 아, 그렇구나. 3개월이면 너희 전세 끝날 때쯤이네. 맞아요. 그럼 되겠네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민호가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드디어 우리도 집 장만하네요. 그래, 축하해.
전화를 끊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내 복수의 시작. 얼마 후 민호네가 이사 왔습니다. 전세 살면서 모은 살림들이 제법 많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가 인사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랑 사는 게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그래, 잘 지내보자. 할머니,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준서가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응, 우리 준서랑 매일 볼 수 있겠네. 짐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수진이 물건들을 보니 명품이 많더군요. 가방, 신발, 옷. 비싼 것들이었죠. 어머니, 이거 제 화장품 놓을 곳이 필요한데, 화장실 선반에 나. 거기는 어머니 쓰시잖아요. 같이 쓰면 되지. 네, 수진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우와, 엄마 진짜 맛있어요. 민호가 칭찬했어요. 맛있어요, 어머니. 수진이도 마지못해 칭찬했죠. 할머니 밥 최고. 준서만 진심같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겠네. 어머니, 저희가 해드릴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집에 있으면서 할 일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첫날 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와 수진이가 TV 보는 소리. 야, 진짜 좋다. 드디어 우리 집 생기는구나. 그러게. 10억이면 30평대 살 수 있어. 어머니한테 진짜 감사해야 해. 당연하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이의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너무 일찍 깨우시는 것 같아요. 6시가 일찍이니? 저희는 7시 넘어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너희 편할 때 일어나. 근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 내시니까 밥하는 소리가 그렇게 크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알았어. 다음 날부터 조용히 했어요. 하지만 또 불평이었죠. 어머니, 된장찌개 매일 끓이시네요. 된장찌개가 좋잖아. 저는 돈가스 같은 거 먹고 싶은데. 그럼 내가 해먹어.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 제 화장품 만지셨어요? 아니, 안 만졌어. 위치가 바뀌었는데 청소하다가 옮겼나 보다. 비싼 거라 조심해 주세요. 얼마나 비싼데? 한 병에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화장품 하나가 50만 원이라니. 네. 그러니까 조심해 주세요. 알았어. 2월이 되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 내놓을까요? 벌써? 네, 좋은 시기예요. 봄 이사철 전이라. 그래. 그런데 엄마, 응? 혹시 계약서 작성할 때 엄마가 직접 하실 거예요? 왜? 제가 대리로 해드릴까 해서요. 엄마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괜찮아. 내가 할게. 그래도 내 집인데 내가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했나 봅니다. 2월 10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수자가 나타났대요. 15억 8천에 사겠답니다. 15억 8천이요? 네, 좋은 가격이에요. 언제 계약하죠? 내일 오후 어떠세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실행할 때가 왔구나. 민호에게 말했어요. 내일 계약한대. 정말요? 얼마예요? 15억 8천. 와, 대박. 예상보다 많네요. 그래. 엄마, 그럼 계약금은? 내가 받을게. 네, 계약금도 잔금도 내 통장으로. 그럼요, 당연하죠. 민호가 애써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날 밤 안방에서 민호와 수진이 대화가 들렸어요.
15억 8천이면 세금 빼고 14억 정도 남겠네. 5억 드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9억? 아니, 10억은 받아야 해. 어머니 설득해야겠다. 작은 집은 4억이면 충분해. 내 방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냉소했어요. 벌써부터 돈 계산이구나. 내일이 재미있겠네. 2월 11일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매수자는 40대 부부였어요. 아이 둘 있는 평범한 가족이었죠. 안녕하세요. 이 집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분께 가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민호와 수진이도 같이 왔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매가 15억 8천만 원.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오늘, 잔금은 한 달 후인 3월 11일.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 조건을 넣고 싶은데요. 특별 조건이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어요. 네. 계약서에 명시했으면 합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이 집은 제 아들 김민호에게 증여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 전액은 김순영 본인이 관리합니다.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게 무슨...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매대금 중 10억은 별도 용도로 사용하며 이는 가족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엄마, 민호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야.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 약속이 무슨 약속? 10억 주기로 했잖아요. 언제 내가 그런 약속했니? 수진이도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 집 살 돈이 필요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때문에 집 파는 거 아니었어요? 누가 그래? 나 혼자 살기 커서 파는 거야. 말씀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난 집 판다고만 했지. 너희한테 준다고 한 적 없어. 민호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왜? 내 재산 내 맘대로 못해?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잘했다고? 추석에 스팸 세트 준 거? 아니면 1년에 2번 찾아온 거? 그건 매수자 부부가 당황했어요. 가정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계약합시다. 잠깐, 엄마. 민호가 막으려 했지만 제가 서명했어요. 계약 완료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민호와 수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사무실을 나왔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뭐가 어때서? 저희를 속이셨잖아요. 속인 거 아니야. 너희가 착각한 거지.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진짜 집이 필요해요. 준서 학교도 가야 하고. 그럼 이래서 사. 남들 다 그렇게 산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집 사주는 게 당연한 거니? 그건 아니지만 그럼 됐네. 엄마, 그럼 그 10억 어디 쓸 건데요? 내가 쓸 거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 거야. 그럴 거면 왜 저희를 이사 오게 했어요? 집 비싸게 팔려고. 가족이 사는 집이 더 비싸거든. 엄마,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용? 너희가 날 이용하려 한 거 아니야? 집 팔아서 돈 받으려고. 그건 이제 알았으니 됐지? 한 달 후 이사가. 어디로요? 나 작은 집 계약했어. 혼자 살 오피스텔. 너희는 알아서 구해.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내 인생인데. 그동안 희생만 했잖아. 이제 나도 살아야지. 엄마가 언제 희생했어요? 언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30년 동안 너 키우면서 매일이 희생이었어. 너 대학 보내려고 아르바이트하고 결혼시키려고 돈 모으고. 그런데 돌아온 게 뭐니? 네 회사에서 받은 스팸 세트?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아니야. 독립하는 거야. 너희로부터, 엄마라는 굴레로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이었어요.
준서만 물었죠. 엄마, 우리 이제 어디 살아요?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따로 사실 거야. 왜요? 같이 살면 안 돼요. 준서야. 할머니도 이제 혼자 살고 싶어? 준서랑은 자주 만날게. 정말요? 그럼. 하지만 앞으로 할머니 원래 집은 없어 놀러 오려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네. 준서가 시무룩해졌어요. 미안하다, 준서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할머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72년 만에 처음으로 3월 11일 잔금일이었습니다. 14억 3천만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됐어요. 세금 제하고 남은 금액이었죠. 민호네는 이미 일주일 전에 나갔습니다. 월세집을 구했다더군요. 보증금 7천에 월세 250만 원. 마지막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뭐가? 저희를 이렇게 내쫓으시다니. 내쫓은 거 아니야. 너희가 나간 거지.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나 계세요? 관심 없어. 어머니, 수진아, 하나 물어볼게. 네, 내 친정 부모님은 너희 도와주니? 가끔요. 얼마나? 그건 왜? 호주 여행 비용 몇 천만 원. 그 정도 주면서 왜 집은 안 사주니? 그건 저희 사정이에요. 맞아. 너희 사정이야. 그러니 알아서 해. 시어머니한테 기대지 말고. 정말 악독하세요. 악독? 그래, 나 악독한 시어머니야. 그러니 이제 연락하지 마. 민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시작이요? 내 인생의 시작. 72살에 무슨 시작이에요? 72살이면 죽었니? 아직 살아있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뭘 하고 싶은데요? 일단 여행. 여행이요? 유럽 여행 한 달 코스 예약했어. 다음 주 출발이야. 뭐라고요? 혼자 가는 건 아니고, 노인 단체 여행이야. 엄마가 무슨 여행을? 왜? 나는 여행도 못 가? 너희는 호주 가면서 그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아, 맞다. 나는 며느리 어머니가 아니니까. 집에만 있어야 하는구나. 엄마,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여행도 가고, 요리 학원도 다니고, 수영도 배우고, 그런 거에서 뭐예요? 해보고 싶었어. 그런 거 하면서 살아있다는 걸 느낄 거야. 민호야, 네, 미안하다. 네. 좋은 엄마 못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늙었지만 욕심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 잘 살아. 너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가끔 명절 때 얼굴이나 보자. 정말 이럴 거예요? 그래. 이제 각자 살자.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갔어요. 얼마 후 저는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15평 작은 공간이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가구도 새로 샀고 예쁜 그릇도 샀고 화분도 들였어요. 온전한 내 공간.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꿈에만 그리던 곳들이었죠.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SNS에 올렸죠. 해시태그 72세 유럽 여행, 해시태그 인생은 지금부터. 댓글이 달렸어요. 멋지세요. 부럽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내드리고 싶네요. 수진이도 봤나 봅니다. 메시지가 왔거든요. 어머니, 재미있으세요? 답장 안 했어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한 달간의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시간들이 꿈 같았죠. 처음 먹어본 음식들, 처음 본 풍경들, 처음 만난 사람들.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한 달이었어요. 오피스텔에 돌아오니 택배가 쌓여 있었어요. 여행 가기 전에 주문한 것들. 새 옷,
새 신발, 새 가방. 이제까지 아껴 쓰느라 못 샀던 것들이었죠. 포장지를 하나씩 풀어보며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요리 학원에도 등록했어요. 반 학생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저 같은 나이 많으신 분도 2명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영입니다. 저는 박정희예요. 70살이에요. 저는 68살이에요. 우리 막내네요. 다들 웃었어요. 정혜 씨가 물었죠. 혼자 사세요? 네, 최근에 독립했어요. 독립이요? 아들네에서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저도 작년에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요?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서. 맞아요. 우리 친구예요. 그렇게 친구가 생겼어요. 72살에 만난 새 친구. 수영장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물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25m를 헤엄칠 수 있어요. 9월 16일.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추석 이후 정확히 1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인데 오실 거예요? 글쎄, 생각해 볼게. 저희가 찾아뵐까요? 아니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갈게. 네. 통화가 어색했어요. 6개월 만에 통화였으니까.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는데 그래도 추석이라고 연락하는구나. 고민했어요. 갈까 말까? 정희 언니에게 물어봤죠. 언니는 추석에 아들네 가요? 안 가요. 왜요? 가면 일만 하고 와요.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나아요. 그럼 혼자 계세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모여요. 혼자 사는 노인들끼리. 그래요? 같이 가실래요? 정말요? 그럼요. 우리가 가족이죠. 그날 민호에게 문자했어요. 추석에 못 가. 선약이 있어. 바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선약이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추석에 친구를요? 응, 가족보다 친구가 중요해요? 지금 내겐 그래. 엄마, 미안. 다음에 보자. 추석 당일. 정희 언니네 집에 모였어요. 혼자 사는 노인 6명이 모였죠. 각자 음식을 하나씩 해왔어요. 저는 잡채를 했죠. 우와, 잡채 맛있어요. 순영 씨 요리 솜씨가 최고네. 고마워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니 좋네요. 정희 언니가 말했어요. 자식들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요. 맞아요. 건배. 막걸리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자식 자랑, 며느리 흉, 손주 이야기. 그러다 내 이야기를 했죠. 나 집 팔고 아들한테 안 줬어요. 진짜요? 잘했어요. 대단해요. 다들 박수를 쳤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요. 용기 내세요. 72살이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날은 우리 맘대로 살아요. 맞아요. 그날 밤늦게까지 놀았어요. 노래방도 가고 막걸리도 더 마시고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10통. 민호와 수진이 번갈아 걸었더군요. 문자도 왔어요. 엄마 어디에요? 어머니, 추석인데 연락도 안 되고. 준서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준서. 그래, 준서는 보고 싶네. 다음 날 전화했어요. 준서 바꿔줘. 할머니, 준서야 할머니야. 할머니 어디 계세요? 왜 추석에 안 왔어요? 할머니가 바빴어. 미안해.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조금 이따 만나자. 정말요? 약속. 약속? 10월 초 준서를 만났어요. 놀이공원에서 민호 없이 준서만. 할머니, 우리 준서 많이 컸네. 9살이 됐어요. 그래. 의젓한데. 준서랑 놀이기구를 탔어요. 회전목마, 범퍼카, 대관람차. 할머니 재밌어요.
응, 할머니도 재밌어. 할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할머니는 혼자가 편해서. 저도 크면 혼자 살래요. 왜? 자유로우니까요. 똑똑한 녀석? 저녁을 먹고 집에 데려다 줬어요.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그래. 들어오시지 그래요. 아니야. 준서 재밌었니? 네, 또 놀아요. 그래, 또 만나자. 돌아서는데 민호가 불렀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라니? 이렇게 남처럼. 남이 아니야.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지.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 주잖아. 민호야, 네, 스팸 세트 고마웠어. 네. 추석 선물. 매년 똑같아서 질리긴 했지만, 엄마, 이제 스팸 안 줘도 돼. 어차피 안 만날 테니. 그 말이 서운했는지, 민호가 울컥했어요. 정말 서운해요, 엄마. 나도 서운했어. 30년 동안. 이제 우리 서운하지 말자. 각자 살면 되잖아.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지난 6개월이 너무 행복했으니까. 처음으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한 시간이었으니까. 벌써 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요리 학원을 수료하고 이제는 한정식 식당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도 해요. 보조일이지만 재미있어요. 수영도 이제는 중급반이 됐고요. 정희 언니랑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제주도, 강릉, 경주. 그런데 어느 날 한정식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불고기 주세요. 민호? 홀을 살짝 봤더니 정말 민호였어요. 수진이랑 준서, 그리고 수진이 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외식 나온 모양이더군요. 수진이 아버지가 말했어요. 사위, 요즘 사업은 어때?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직 적자라면서? 네,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질 겁니다. 민호가 사업을 한다고? 언제부터? 수진이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수진이가 고생이 많네. 집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니야, 사위 다 이해해. 그런데 사위 어머님은 안 도와주시나? 집 팔아서 돈 많이 받으셨다면서. 그게 어머니가 안 도와주세요. 왜? 아들인데. 저희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정말 서운해요. 시어머니가 너무 야박하세요. 돈만 갖고 혼자 잘 사시더라고요. 그러니?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네. 자식이 어려운데 모른 척하다니.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주방으로 돌아와 계속 일했어요. 1시간쯤 후 민호네가 나갔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가는데 식당 앞에 민호가 서 있었어요. 엄마, 너 어떻게 알았니? 아까 주방에 계신 거 봤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하니? 불편하기만 할 텐데.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어요. 가끔 하는 거야. 재미있어서 하는 거야. 민호야, 네, 사업 힘들지? 얼마나 빚졌어? 3억이요. 3억? 카페 차렸다가 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얘기해봤자 도와주지도 않으실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았겠죠. 그래도 서운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니. 민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냉정했나 봐.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죠. 엄마한테 너무 기댔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민호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요? 그래.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저도 언젠간 행복해지겠죠. 그럴 거야. 민호가 가까이 와서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이게 뭐야? 생활비라도 보태세요. 얼마 안 되지만. 민호야,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30만 원. 민호가 어려운 중에도 저를 위해 모은 돈이겠죠. 고맙다. 아니에요. 그동안 못 드린 용돈이에요. 스팸 세트 대신. 둘 다 웃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죠. 집에 돌아와 생각했어요. 3억 빚. 도와줘야 할까? 아니다. 스스로 해결하게 놔두자.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니까. 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고생하는 게.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이니까. 몇 개월이 이렇게 또 흘러갔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좋아요. 수영 덕분인지 오히려 젊어진 것 같아요. 오늘도 수영장에서 100m를 완주했습니다. 순영 씨 대단해요. 정희 언니가 박수 쳤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영하고 나오니 민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했어요. 엄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준서가 아파요. 준서가 백혈병이래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백혈병이라니. 11살 준서가. 언제 알았어? 일주일 전이요. 왜 이제 연락해? 엄마한테 부담 드리기 싫어서. 지금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요. 금방 갈게. 병원에 도착하니 준서가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야윈 몸. 할머니, 준서야, 할머니 왔어. 할머니 저 많이 아파요. 알아. 곧 나을 거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약속해. 민호와 수진이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얼마나? 항암 치료만 회당 500만 원이요. 골수 이식하면 5천만 원이고요. 보험도 안 들어놨어요. 돈이 없어서. 민호가 무릎 꿇었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준서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민호야. 제발요, 엄마. 수진이도 무릎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준서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준서를 봤어요. 죽어가는 내 손자.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이. 알았어. 도와줄게. 정말요? 준서는 내 손자야. 안 도와줄 수 없지. 엄마, 민호가 내 손을 잡고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뽑았어요. 일단 이걸로 치료 시작해. 엄마, 이렇게 많이. 모자라면 더 줄게. 정말 감사해요. 민호야. 준서 낳으면 다시 각자 사는 거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어요. 다행히 준서는 항암 치료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3개월 후 준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가 말했죠.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준서가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덕분에 나았어요. 아니야. 내가 강해서 이긴 거야.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 그날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했어요. 됐어. 그리고 드릴 게 있어요. 편지를 줬어요. 엄마에게 3년 만에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는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었죠.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준서를 살려줘서 저희를 용서해줘서 앞으로는 엄마를 엄마로만 보지 않을게요. 한 사람으로, 김순영으로 볼게요. 행복하세요, 엄마.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아들의 진심이 처음으로 제 심장에 닿았으니까요. 현재 저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이 있고, 취미가 있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으니까.
민원에는 두세 달에 한 번 만나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준서는 완치됐고 민호는 빚도 거의 갚았대요. 수진이도 이제는 저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가끔 문자를 보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수진이도 건강해라. 이 정도 거리가 좋아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오늘은 정희 언니랑 스페인 여행을 떠납니다. 이른이 넘어서 배낭여행.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아직 젊어요. 마음만은. 공항에서 민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조심히 다녀와요. 그래, 스페인 좋대요. 가보고 싶었어요. 다음엔 같이 가자. 정말요? 그래, 언젠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집니다. 72살에 시작한 독립. 후회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살았으니까. 때로는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 특히 평생 희생만 한 사람이라면. 스팸 세트 대신 내 인생을 선택한 것. 그게 내 72년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